1453년 음력 10월의 한양이었습니다. 북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 수양대군의 사저 안채에서는 기름 등잔 하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철 비늘이 엮인 무거운 갑옷을 두 팔로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쇠의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여인의 팔은 떨리지 않았지요. 바깥 중문 너머에서는 거사를 앞둔 수양대군이 기밀이 새어나갔다는 급보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역적이 되거나 왕이 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면 온 집안이 멸문당할 판인 상황. 측근들이 거사 중단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사람이 있었으니 물러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야사에 전해지는 이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측근들의 만류를 일축한 것도 남편의 어깨에 직접 갑옷을 걸쳐준 것도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차가운 쇠 비늘이 남편의 등에 닿는 순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장면 중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밤의 이야기가 그녀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남편과 손자를 왕으로 만들었으나 장남이 20살에 요절하고 차남마저 재위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보낸 그녀. 조선 역사 최초의 수렴청정까지 시작하게 되며 대왕대비라는 호칭까지 받게 됩니다. 정희왕후 윤씨,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의 아내이자 성종의 할머니, 그녀는 어떻게 갑옷을 든 밤의 아내에서 조선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18년) 겨울 문턱의 한양이었습니다. 파평 윤씨 가문의 관체에서 여자아이의 처주름이 터져나왔어요. 산파가 아이를 받아 안은 순간 울음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윤번, 세종시대의 벼슬길에 올랐던 사대부였죠. 파평윤씨라는 이름이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명문 가문에서는 훗날 정희왕후를 시작으로 정현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까지 무려 4명의 왕비가 배출됩니다. 조선 최고의 외척 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린 윤씨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다만 명문가의 딸답게 예법과 규수의 도리를 배우며 자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직접 다스리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요. 그녀의 운명이 갈라진 것은 1428년 11살 되던 해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배필을 고르기 위해 간택령을 내렸거든요. 원래 후보는 윤번의 큰딸, 그러니까 윤씨의 언니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간택 자리에 호기심이 많던 어린 동생이 끼어들었다고 해요. 궁에서 나온 상궁들의 눈이 언니에게서 동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똑바른 시선, 또래답지 않게 당당한 자세, 아이의 눈빛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언니 대신 동생이 수양대군의 배필로 낙점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야사에 전해지는 것이라 사실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후대 사람들이 정희왕후의 비범함을 설명하기 위해 즐겨 인용한 일화인 것만은 분명하죠. 11살 소녀의 범상치 않은 기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담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다른 눈빛이었을까요? 11살에 혼이 난 윤씨의 남편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인 문종이 왕위를 이을 것이 분명했기에 수양대군은 종친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왕자는 여느 종친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사저 뒤뜰에서 활시위를 당기면 화살은 어김없이 관역의 한가운데를 뚫었고 서재에서 책을 펼치면 밤이 새도록 등잔을 밝혔죠. 사냥터에서도 가장 앞에 섰고 책상 앞에서도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정치적 야심이 남달랐습니다. 윤 씨는 이런 남편의 곁에서 25년을 함께하며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어갔어요. 4대 부가의 아내로서 내조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정치적 판단에도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요. 혼인 초기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보낸 나날은 왕위와는 거리가 먼 종친 부부의 조용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윤 씨는 시아버지 세종의 엄격한 궁궐 예법 아래서 안채를 꾸리면서도 밤늦도록 서재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야망과 불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조력자였지요. 그렇게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453년 조선 역사를 뒤흔든 그날 밤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계유정난이었죠. 당시 조선의 왕은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왕을 사이에 두고 수양대군과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 사이에 날카로운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고명 대신들이 어린 왕을 방패로 삼아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의 숙부가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팽팽한 대립 끝에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김종서 일파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거사를 앞둔 사저에는 살기가 감돌았어요. 마당 구석구석에 무장한 사병들이 칼자루를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횃불 하나 함부로 밝힐 수 없었고 개 짖는 소리에도 모두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밤이었죠. 한치의 실수라도 나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사 직전 모의가 누설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저의 중문까지 나왔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 윤 씨가 갑옷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록에 기반한 기록이지만 학계에서는 후대에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정당화를 위해 왕비의 결단력을 부각시킨 서술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거죠. 반면 실록의 기록 자체가 당대에 가까운 사료인 만큼 핵심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과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윤 씨가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에서 남편의 편에 확고하게 섰다는 점이죠. 측근 손석손 등이 거사의 위험성을 들어 만류했을 때도 그 만류를 일축한 것이 윤 씨였다고 전해지거든요. 목숨이 걸린 순간에 남편보다 더 담대했던 아내, 그것이 정의왕후였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김종서가 제거되고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단종이 선위하는 형식으로 수양대군이 근정전의 용상에 앉았습니다. 백관들이 엎드려 산호 소리를 올리는 그 뒤편에서 윤 씨는 왕비의 예복을 여미며 두 손을 꽉 쥐었을 겁니다. 세조의 즉위였어요. 사만국 대부인이었던 윤 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종친의 아내에서 일국의 국모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왕비의 관을 쓴 그녀의 어깨 위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단종의 비극이 뒤따랐고 복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하위지 등 6충신이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 적발된 것이죠. 형장의 돌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였고 무더운 여름 하늘 아래 참혹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화를 입었어요. 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영월로 유배 보냈고 이듬해인 1457년에는 결국 사사에 이르게 합니다. 17살 조카의 죽음이었죠. 숙모였던 정의왕후에게 이 상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권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겠지만 어린 조카가 영월의 차디찬 땅에서 홀로 죽어간다는 사실은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해도 내면의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남편의 왕좌 뒤편에 드리운 피의 그림자를 정의왕후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직접적인 기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유정난부터 세조의 편에 섰던 만큼 단종 폐위와 사사 과정에서도 남편을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정희왕후가 단종 비극의 공범이라는 해석입니다. 계유정난을 직접 독려하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세조 편에 선 이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의 정치적 결단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견해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여전히 역사적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사육신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56년 참혹한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왕비로서 정의왕후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직접적 기록은 부족합니다. 남편 세조의 가혹한 처벌을 지지했는지 내심 안타까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왕비라는 자리에서 남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세자로 책봉되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기대받던 아들이었어요. 정희왕후는 아들의 빈소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한 빈전 안에서 입술을 깨물어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왕위를 얻기 위해 숱한 피를 흘린 끝에 정작 다음 세대에 넘겨줄 왕세자를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야망을 위해 함께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의 끝에서 맞닥뜨린 것이 아들의 관이라니 비통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빈전을 찾는 조문객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이를 악물고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경세자의 빈자리는 차남 해양대군 훗날의 예종이 채우게 되었고 정의왕후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왕비로서의 역할을 놓지 않았어요. 세조의 말년, 경복궁 침전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것은 약재가 끓는 쓴 냄새였습니다. 온몸에 퍼진 심한 피부병과 종기가 왕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어이들이 가져오는 약사발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바뀌었지만 차도는 미미했습니다. 침전 안에는 고약 냄새와 약다리는 냄새가 뒤엉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하죠. 세조는 속리산 법주사와 오대산 상원사까지 찾아다니며 치유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세조의 불교 의지는 절박한 것이었어요. 이 고된 행차마다 곁을 지킨 것은 정의왕후였습니다. 세조의 피부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실록의 기록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왕이 경연을 파하고 온천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정물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극심했다고 전해지죠. 어떤 날은 왕이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못할 만큼 피부가 헐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어이가 조제한 약재를 직접 확인하고 종기에 바르는 고약을 챙기며 피부에 자극이 적은 옷감을 구하는 일까지 세심하게 돌보았을 것이고요. 거사의 밤에 갑옷을 들었던 그 손이 남편의 헐어빠진 살갗 위에 헝겊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정의왕후의 불교 귀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새벽마다 불전에 앉아 남편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일상이 되었고 목탁 소리와 불경의 구절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세조가 단종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라 여기는 시선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정희왕후에게 남편의 고통은 어떤 명분으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함께 절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경을 읽는 것, 그것이 40년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고통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였을 것입니다. 1468년 9월 가을비가 경복궁 처마를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세조가 52세의 나이로 마침내 눈을 감았어요.
침전의 촛불이 꺼지듯 14년간 조선을 다스렸던 강건한 군주의 숨이 끊어진 것이죠. 세조는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 예종에게 국정 운영의 당부를 남기며 왕으로서의 책임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관 앞에서 비통해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차가운 나무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남 예종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왕대비의 자리에 올랐고 어린 왕을 보좌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이 어깨 위에 놓였으니까요. 예종의 나이가 19이었기에 수렴청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왕대비로서 조정의 대소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첨사사 28년에 혼인하여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11살에 처음 만나 반백년 가까이 희로애락을 나눈 반려자였죠. 갑옷을 입혀보낸 그 밤부터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내였어요. 그런 남편을 잃고도 왕실의 어른이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개인적인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종 즉위 직후 조정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이 장군 옥사였죠. 이 시에 난을 진압하며 혁혁한 무공을 세운 무장 남이가 역모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된 것입니다. 유자광이 남이의 시 한 구절을 트집 잡아 역모의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이 사건은 후대의 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이는 28배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족까지 연좌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당시 왕대비였던 정의왕후가 이 사건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실록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이의 제거가 훈구파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조시대부터 훈구 대신들과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온 정희왕후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 한 젊은 장수의 목숨이 희생된 셈이었죠. 정의왕후는 남편 세조의 치세에서 이미 이런 숙청의 논리를 수없이 지켜봐왔기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종의 치세는 기대와 달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인 1469년 11월 28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겨우 20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다려올린 약사발이 아직 식지도 않은 채 침상 옆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장남 의경세자는 12해 전에 20살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차남 예종마저 같은 나이에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20살이라는 같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운명의 반복이었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 같은 나이에 같은 비극을 마주한 어머니, 정의왕후의 가슴 속에서 무엇이 무너져 내렸을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궁궐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내시들이 허둥대며 대신들에게 급보를 전했고 왕의 죽음이 알려지자 조정 안팎에서 불안한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지요.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각 세력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으면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었어요. 예종이 숨을 거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원상 대신들을 긴급히 소집했어요. 아들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국가의 앞날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죠. 촛불 몇 자루만이 타들어가는 밀실에서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밀랍이 타는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대신들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발너머로 울렸습니다. 당시 왕위 후보는 3명이었어요. 예종의 어린 아들 제한대군은 겨우 4살이었고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은 18, 차남 자을산군은 13셋이었습니다. 월산군은 본디 몸에 병이 있으니 자을산군이 왕위를 잇는 것이 마땅하오. 이 한마디에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왜 18살의 월산대군이 아니라 13세 자을산군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월산대군의 건강 문제가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명회와의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딸이 바로 자을산군의 부인이었거든요. 어린 왕을 세우면 정의왕후 자신이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고 한명회는 국구이자 원상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찬 월산대군이 즉위하면 수렴청정의 명분이 사라지고 한명회의 입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순수하게 국가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순전히 사적인 권력욕 때문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세조 사후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훈구 대신들의 결속이 필수적이었고 그 결속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정의왕후는 왕위에서 밀려난 월산대군과 제한대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치밀한 무마책도 마련했습니다. 둘 다 군에서 대군으로 격상시키고 좌리공신에 봉하여 왕위를 양보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해 준 것이죠. 오랜 세월 왕실의 한복판에서 온갖 권력 다툼을 지켜봐온 그녀였기에 가능한 노련하면서도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13살의 자을산군이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 최초로 대왕 대비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어요. 근정전 어좌 뒤편에 비단발이 내려졌습니다. 그 발 너머에 앉은 그녀는 왕비에서 왕대비를 거쳐 대왕대비까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 가지 칭호를 모두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은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이 여인이었어요. 수렴청정 초기 조정의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관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조시대부터 뿌리를 내린 훈구 대신들은 대왕 대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정의왕후는 이 미묘한 권력의 균형을 읽어내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의 무게만큼은 자신이 쥐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통치 방식을 택하며 혼란을 잠재워갔어요. 수렴청정의 실제 운영은 정의왕후 혼자만의 동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숙주, 한명회 등 세조시대의 원로 대신들을 원상으로 임명하여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원상제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제도는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과 대신들의 합의제를 결합한 것으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였습니다. 정의왕후가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 안에서 통치한 점은 후대 사가들이 그녀의 수렴청정을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원상제가 실질적으로는 훈구파 대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 과두체제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원상들은 매일 승정원에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한 뒤 대왕 대비에게 보고했고 정의왕후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재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군사 문제나 외교 현안은 반드시 원상 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인사 문제에서도 특정 대신의 독단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모범적 수렴청정이냐 훈구파 과두제냐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 뒤에서 국정을 이끌던 이 시기 정의왕후가 이룬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는 경국 대전의 기반을 닦은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착수했던 조선의 기본 법전 편찬 작업을 수렴청정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갔고, 이 노력은 성종 치세에 경국대전이 최종 완성되는 결과로 이어졌지요. 남편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국가제도 정비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셈이에요. 조선이 법치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는데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기간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의왕후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 내부의 서열 문제였어요.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와 예종의 비였던 안순왕후 사이의 위계가 미묘한 갈등을 낳고 있었거든요. 안순왕후는 실제 왕위에 올랐던 예종의 부인이었지만 인수대비의 남편 의경세자는 세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누가 위인가를 따지자면 안순왕후가 앞서야 할 것 같지만 유교적 종법에 따르면 적장자의 아내가 차남의 아내보다 서열이 높은 것이 원칙이었죠. 정의왕후는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인수대비를 안순왕후보다 높은 지위로 확정지었습니다. 자칫 보면 궁궐안의 서열 다툼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의전 조정이 아니었어요. 성종이 반계가 아닌 왕의 직계 아들이라는 정통성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인수대비와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사적 영역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의왕후는 며느리의 총명함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쉽게 나누려 하지는 않았어요. 두 여인은 어린 성종을 보좌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면서도 왕실 내 영향력을 두고 미묘한 긴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정에 대한 정의왕후의 태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수렴청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친척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어요. 같은 파평 윤씨인 손자며느리 정현왕후의 친정아버지 윤호가 비리를 저지르자 친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주기는커녕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왕실의 어른이 사사로이 친족을 감싸면 어찌 신하들에게 공정함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공사를 구분하는 이 엄격함이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죠. 외척의 발호를 스스로 차단한 것은 후대의 수렴청정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성종의 후궁 문제에서도 정의왕후의 개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계비로 들어온 윤씨가 투기와 불순한 행실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다른 후궁들을 해치려는 의심을 받았고 급기야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까지 남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안에 난 붉은 상처를 본 내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지죠. 정의왕후는 처음에는 윤 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왕비를 바꾸는 것이 조선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반복되자 결국 폐출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왕비를 폐출한다는 것은 조선 왕실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왕실의 안정이 한 개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정의왕후의 판단이었어요. 이 패비 윤씨 사건은 훗날 연산군의 광기를 촉발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지만 그때의 정의왕후로서는 왕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1476년 성종이 만 19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정의왕후는 스스로 수렴청정의 발을 거두었어요. 실질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약 6년 2개월, 횟수로는 8년에 걸친 수렴청정이었습니다. 발을 걷어올리는 순간 비단 자락이 사르르 접히는 소리가 근정전에 울렸을 겁니다. 권력에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조선 역사를 보면 수렴청정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 했던 대비들의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의왕후는 달랐습니다. 이제 조선은 주상의 것이니 백성을 어버이처럼 돌보아라.
할머니가 손자에게, 동시에 선왕의 아내가 새 시대의 군주에게 건네는 마지막 정치적 유언이었던 셈이죠. 철렴 이후 정의왕후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조정의 일에 의견을 구하는 대신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손자에게 직접 물으라며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요. 수렴청정을 내려놓은 뒤 정희왕후의 삶은 기도와 불사로 채워졌습니다. 낙산사를 복원하고 회암사를 중수하는데 사재를 쏟았습니다. 왕실 내탕금으로 불경 간행 사업을 꾸준히 이어갔고 절을 찾을 때마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전해지죠. 정인사의 중수에도 깊이 관여했고 강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도 불경의 한글 번역과 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화경과 금강경의 한글 간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불경들이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옮기는 사업에 사재를 아끼지 않았어요. 숭유억불의 시대에 왕실 최고 어른이 불교를 후원하는 것은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의왕후에게 불교는 남편의 병간호 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세조의 쾌유를 빌던 기도가 세조 사후에는 남편의 극락왕생을, 두 아들의 명복을 비는 기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유교적 질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내면은 불교로 달래온 그녀의 이중적인 삶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477년 또 한 번의 비보가 정의왕후를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딸 의숙공주가 37의 나이에 자녀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인지의 차남 정연조와 혼인하여 24년을 살았지만 후사 없이 떠나야 했던 딸이었어요. 장남 의경세자, 차남 예종에 이어 딸마저 세 자녀를 모두 앞세운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옷을 들고 거사를 독려하던 강철 같은 여인도, 발 뒤에서 조선을 다스리던 냉철한 정치가도 자식의 관 앞에서만큼은 그저 통곡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겠죠. 3번이나 반복된 상복의 무게를 왕실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보상해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의숙공주의 죽음 이후 정의왕후는 더욱 깊이 불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숙공주의 죽음으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1483년 봄,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된 정의왕후는 온양 행궁으로 요양을 떠났어요. 가마에 오르는 그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굽어져 있었습니다. 온천의 따뜻한 물이 쇠약해진 몸을 달래줄 것이라는 기대로 떠난 요양이었지만 유황 냄새가 피어오르는 온천물에 몸을 담가도 회복은 쉽지 않았어요. 기력은 날로 쇠해갔고 시녀들이 올리는 탕약도 점점 효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수시로 문안을 올리며 환도를 권했지만 정의왕후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먼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해 음력 3월 30일 행궁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오르던 아침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온양 행궁에서 64세를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성종은 통곡하며 최상의 예우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렴청정의 발 뒤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던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유해를 남양주 광릉에 안장하여 세조 곁에 모셨습니다. 동원이강이라 하여 같은 능역 내 서로 다른 언덕에 모시는 형식이었는데 이는 세조가 생전의 능을 간소하게 만들라고 남긴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릉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두 사람의 능침을 감싸한 듯 둘러서 있습니다. 바람이 솔숲을 지날 때면 마치 두 사람이 나직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40년을 함께했던 남편의 곁으로 정의왕후는 영원히 돌아간 것입니다. 갑옷을 들어 남편에게 입히던 35의 아내, 발 뒤에서 나라를 이끌던 예순의 어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광릉의 소나무 숲 아래에서 길고 긴 안식에 들었습니다. 정의왕후가 만든 수렴청정이라는 선례는 이후 조선 역사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수렴청정은 원상제와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제도가 후대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요.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불교 중흥을 추진하다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고, 정순왕후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은 세도 정치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었으니까요. 좋은 선례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의왕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계유정란의 공범인가? 시대의 제약 속에서 남편을 따른 여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학자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왕후가 남편의 쿠데타를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점이고, 그 대가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제도적 틀 안에서 통치했다는 점, 친정 세력마저 엄히 다스렸다는 점은 단순한 권력 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를 품고 있는 것이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정의왕후 이후 파평 윤씨 가문에서 무려 4명의 왕비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현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까지 파평 윤씨는 조선 최고의 외척 가문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기틀을 놓은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정희왕후였습니다. 한 여인의 간택이 한 가문의 수백 년 운명을 결정지은 셈이죠. 파평 윤씨 가문의 역사에서 정의왕후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의 토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갑옷이 놓여 있다면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평생 어깨를 짓누른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왕후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